안녕하세요. 평양예술대학 무용과를 졸업한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군 고위 간부, 어머니가 대외선전국 출신이라는 든든한 집안 배경을 바탕으로 체제의 완벽한 선전 도구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혁명적 예술 정신을 겸비한 미모의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고 매일 아침 수령님 초상화 앞에서 충성 맹세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되는 북한 응원단 선발에서 229명 중 1명으로 뽑혔을 때의 영광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 선수단 46명, 예술단 137명, 응원단 229명, 태권도 시범단 26명을 대규모로 파견했는데 그 중에서도 응원단은 가장 엄격한 선발 기준을 거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 선발에서는 평양 시내 여대생 250여 명이 뽑혔지만 얼마 후 방침이 바뀌어 다시 해체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발에서는 평양에 거주하는 여대생뿐 아니라 초대소에서 일하는 여성 등 미모의 20대 210여 명을 다시 뽑았습니다. 키 165cm 이상, 용모 단정, 사상 견고함이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무용 실력과 집안 배경 덕분에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선발 이후 철저한 사상교육이 뒤따랐습니다. 남조선 괴뢰 정권의 악독한 선전선동에 현혹되지 말 것,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 것,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것을 매일같이 되뇌었습니다. 평양체육관에서 숙식하며 응원 연습을 할 때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도 한반도기를 흔들 때도 심지어 미소를 지을 때도 완벽해야 했습니다. 응원단장께서는 나이는 17살부터 30살까지지만 17살이 태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25의 나이로 응원단에서는 연장자에 속했고 후배들을 지도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출발 전 마지막 점검에서 당 간부가 말했습니다. 동무들은 우리 공화국의 꽃처녀들이며 세계가 우리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동무들의 임무입니다. 화려한 미소와 일사불란한 율동으로 훈련받은 저희는 그야말로 대외 선전용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한에 온 응원단은 북한에서 일단 검증된 사람들이라고 여겨져 결혼하는 것부터 학교 졸업해서 직장에 배치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당 간부가 되는데도 좋다고 했습니다. 부모로서도 자기 딸을 응원단으로 보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2018년 2월 7일 경의선 육로로 남한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평창에 머무는 20일 동안 저희는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며 남북 단일팀과 북한 선수단은 물론 남한 선수들, 경기까지 일사불란한 율동과 함께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버스 안에서 쪽잠을 자며 강릉 관동하키센터,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을 오가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 마주한 남한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받았습니다.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잠깐 들른 휴게소에서 본 광경은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햄버거, 피자, 치킨, 떡볶이, 김밥, 라면까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종류와 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먹고 있었고 아무도 배급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판기였습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뜨거운 커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들도 쉽게 마실 수 없는 원두커피가 길거리에서 1,000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콜라, 사이다, 이온 음료까지 각종 음료수가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다양했습니다. 청바지를 입은 사람, 화려한 색깔 옷을 입은 사람,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로운 복장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짧은 치마나 노출이 있는 옷을 보고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신문을 보며 대놓고 정부가 뭘 했다고, 대통령이 정신이 있나?
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로 보이는 여성도 맞아 요즘 정치인들은 국민 생각은 안 하고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이나 당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말을 했다가는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할 일인데 여기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통령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움은 휴게소 직원들의 상냥함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라고 친절하게 웃으며 말을 거는 모습.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들이 북한의 경직된 서비스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점 직원들이 손님에게 불친절한 것이 일상이었는데 여기서는 손님을 귀하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휴게소 화장실도 깨끗했고 무료로 제공되는 화장지와 비누가 있었습니다. 온수가 잘 나왔고 난방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북한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응원단원들끼리도 작은 목소리로 여기 사람들 참 자유롭네. 물건이 정말 많다. 사람들이 다들 잘 사는 것 같다라고 속삭였지만 곧바로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인솔자들의 감시가 있었고 혹시라도 남한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했다가 보고되면 큰일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송을 접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숙소에서 우연히 본 뉴스에서는 야당 의원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으로 돌아간 후에는 이런 느낌이나 경험을 전혀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의 실상을 보고 무엇을 했는지, 혹시라도 사상적으로 흔들리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내부 조사와 사상 점검이 끝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창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어떤 회유 공작을 펼쳤는가? 자본주의 문화에 현혹된 흔적은 없는가?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는가? 남조선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 끝없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철저히 교육받은 대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남조선의 모든 것이 거짓 선전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제도가 얼마나 우월한지 깨달았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남한 사람들이 불행해 보였나? 미군의 압제에 시달리는 모습을 봤나?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봤나?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도구처럼 쓰였다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진정한 응원이 아니라 체제 선전을 위한 배우였을 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남북 화해를 바라서 온 것이 아니라 북한의 선전을 위해 동원된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전환점은 평창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속해 있던 군부 파벌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면서 숙청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권력 다툼이 있었고 아버지의 상관이던 한 장성이 반당 행위 혐의로 처형당하면서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보위부 요원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김동무 아버지 반당 반혁명 종파 활동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날부터 모습을 감췄고 며칠 후 가족 전체가 평양에서 함경북도의 한 탄광촌으로 추방되었습니다. 평양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저희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특별 공급소에서 받던 좋은 쌀과 고기, 수입 과일들, 고급 의류들을 모두 두고 와야 했습니다. 함경북도의 낡은 집은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수도도 자주 끊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평양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존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지휘 덕분에 특권을 누렸고 저 역시 응원단 출신이라는 영광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함경북도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평양 양반들이 왔네. 숙청당한 집안 아니야? 라는 소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들도 저희를 피했고 동네 어른들도 냉대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제가 이제는 반당 가족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저 역시 응원단에서 퇴출되어 지방의 공장 문화선전대로 강등되었습니다. 평양에서는 국가 차원의 공연에서 주요 배역을 맡았는데 이제는 탄광부들 앞에서 낡은 선전가를 부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대도 허름했고 의상도 낡았으며 관객들의 반응도 시큰둥했습니다. 탄광문화회관에서 공연할 때의 굴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를 외칠 때마다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관객석의 탄광부들은 졸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간부들은 형식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한때 저를 부러워하던 사람들은 이제 피하기 바빴고 새로 만난 동료들은 응원단 출신이 뭘 그리 대단하다고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평양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이제서야 현실을 아는구나라는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어머니의 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어머니는 심장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평양에서는 특별 공급소에서 좋은 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함경북도에서는 아스피린 한 알도 귀했습니다. 지역 병원의 의료진도 약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약을 구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는데 저희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귀중품들을 하나씩 팔아가며 어머니 치료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어머니가 앓으면서 중얼거리는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한평생 충성했던 체제가 순식간에 저희를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있다 해도 가족 전체를 이렇게 내몰 필요가 있었을까요? 평창에서 본 나만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부를 비판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특별한 신분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휴게소에서 본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자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추방된 지 1년 반 만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50살의 나이에 숨을 거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체제 아래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영아, 너는 살아서 자유로워져라. 이곳에서는 안 돼. 어머니도 평창에서 제가 본 것들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 표정에서 무언가를 눈치챘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연히 중국에 있는 먼 친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사촌 언니 딸이 조선족으로 중국에 살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조문 연락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연락을 통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체제의 선전도구로서 조선의 자존심이라 여겨졌지만 지금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탄광촌의 동료들은 응원단 출신이 뭘 그리 대단하다고라며 비아냥거렸고 당 간부들은 반당 가족 출신이 분수를 모른다며 괴롭혔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도 차별받았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갔고 저는 힘들고 위험한 일만 맡아야 했습니다.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한때 특별공급소에서 받던 좋은 음식들을 생각하면 현실이 더욱 참담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한 동료의 말이었습니다. 너 같은 출신은 여기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을 거야. 차라리 중국으로 가서 새 삶을 찾아봐.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2020년 봄, 저는 국경 탈출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고 이대로 살다가는 어머니처럼 비참하게 죽을 것 같았습니다. 평창에서 본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도 커졌습니다. 중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북중 국경을 넘는 데 필요한 돈은 어머니의 유품을 팔아서 마련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양에서 아끼던 금반지와 목걸이, 그리고 아버지가 군 복무 시절 받은 시계까지 모두 팔았습니다. 탈북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두만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함경북도와 중국 길림성 경계의 강폭이 좁은 상류 지역을 택했지만 국경경비대의 감시가 삼엄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매수된 경비대원의 도움으로 새벽 4시경 강을 건넜는데 2월의 추위 속에서 얼음물에 몸을 맡기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 물 깊이가 가슴까지 찼습니다. 추위에 몸이 마비되어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미끄러져 물에 빠질 뻔했는데 함께 건너던 다른 탈북자가 저를 잡아 끌어줘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옷은 다 젖었고 머리카락에는 얼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브로커가 약속한 안전가옥은 함정이었습니다. 돈만 받고 저희를 공안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공안서에서의 조사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북한 응원단 출신이라고? 간첩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중국 공안들의 표정이 무서웠습니다. 평범한 탈북자와 달리 저는 체제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평창에서 무엇을 했나? 한국 사람들과 접촉했나? 간첩 활동을 위해 파견된 것 아닌가? 라는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북송이 결정되었습니다. 북송될 때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넘어온 국경을 다시 넘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도 체포된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붙잡힌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손목에 수갑을 차고 트럭에 실려갔습니다. 북송된 후 교화소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탈북 시도자, 특히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기독교와 접촉한 사실이 명확한 사람은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무용수 출신이라는 이유로 더욱 혹독한 취조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내가 남조선에서 받은 공작 훈련이 뭐냐? 응원단으로 갔을 때 누구와 접촉했느냐? 한국 정보기관에서 얼마를 받았느냐? 밤낮 없이 이어지는 고문 속에서 저는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처벌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교화소에서는 하루에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급격히 빠졌습니다. 같이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거리 교화소는 탈북자들 사이에서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어렵다고 소문난 곳이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응원단 출신이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간수들은 체제의 은혜를 받고도 배신한 놈이라며 더욱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저를 경계했습니다. 혹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2년의 교화소 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20kg이나 빠졌고 한때 자랑이던 무용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몸은 아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등이 굽었으며 손목과 발목에는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교화소에서 만난 한 재탈북자가 해준 말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야. 살기 위해서는 다시 시도해야 해. 그는 세 번째 시도 끝에 성공해서 한국까지 갔다가 가족을 데려오려다 붙잡힌 경우였습니다. 재탈북은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브로커를 전적으로 믿지 않고 직접 루트를 개척했습니다. 교화소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더 안전한 경로를 찾았습니다. 돈도 전보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2022년 여름 두 번째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만강 하류 지역을 택했습니다. 물살이 세서 위험했지만 중국 공안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곳이었습니다. 밤이 가장 어두운 새벽 3시에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는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양, 베이징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는 동안 한 교회에서 만난 조선족 여성의 도움으로 한국행 브로커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배웠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종교가 희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유에 대한 간절함이 신앙과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6개월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안에 발각될까봐 낮에는 거의 밖에 나가지 못했고 밤에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중국어를 못해서 의사소통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교회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남한 사회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인들의 일상이 평창에서 휴게소에서 본 모습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유롭게 연애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여행을 다니는 모습들이 제게는 꿈 같았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경유하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였는데 각 구간마다 다른 브로커들이 저희를 인계받았습니다. 기차, 버스, 트럭, 때로는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구간은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메콩강이었습니다. 작은 보트를 타고 밤에 강을 건너는데 라오스 경찰에 발각되면 북송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건널 수 있었고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태국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여의 긴 여정 끝에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2022년 가을,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4년 전 응원단으로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임무를 띠고 온 방문자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온 정창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통일부 직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정말 안전하다는 것, 더 이상 추적당하거나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신원조사 과정에서 응원단 출신이라는 제 경력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제가 가진 정보와 경험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응원단 선발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북한 고위층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까? 평창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동시에 의구심도 드러냈습니다. 정말 탈북한 이유가 가족의 숙청 때문입니까? 다른 목적은 없나요? 왜 이제서야 탈북을 시도했습니까? 북한에서 특별한 임무를 받고 온 것은 아닙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것이 서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응원단 출신의 탈북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가 평창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휴게소에서의 충격, 자유로운 정치 비판을 목격한 경험, 그리고 그것이 제 사상에 미친 영향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 것 같네요 라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온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4년 전 응원단으로 왔을 때 충격을 받았던 그곳에서 이제는 자판기 커피를 직접 뽑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0원짜리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뜨거운 커피가 종이컵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며 내가 자유인이 되었구나를 실감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것을 제 돈으로 사서 마시는 그 순간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휴게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4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선택하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행동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으니 아이가 햄버거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웃으며 햄버거를 사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쉽게 사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처음 시작한 일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것들로는 실제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POS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손님 응대, 상품 정리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손님은 제 말투를 듣고 북한에서 왔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너는 꽃제비 출신 아니냐?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응원단 출신입니다 라고 답해야 했지만 그럴 때마다 북한 엘리트 출신으로서의 자존심과 현실의 괴리를 느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할 때의 외로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벽 2-3시에 가게에 혼자 있으면
북한에서의 화려했던 시절이 꿈만 같았습니다.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 무대에서 수많은 관객 앞에서 춤추던 제가 이제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주고 있다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제 출신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TV에서 봤는데 북한 응원단 출신 맞죠?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하기에는 현실이 초라했고 부인하기에는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탓에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쓰는 은어나 인터넷 용어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K-파프이나 한국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에도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전환점은 2023년 여름에 찾아왔습니다. 한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무용 프로그램 지도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걱정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연습실에 들어갔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팔을 들어올리는 순간 과거의 제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유연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춤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탈북자들에게 무용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40대 아줌마들, 양강도에서 온 20대 젊은 여성들, 평안도에서 온 중년 남성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춤을 추며 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응원단에서는 어떤 춤을 췄어요? 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응원단에서의 춤은 모두 체제 선전을 위한 것이었고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차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실수하면 전체가 망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연습했어요. 학원생들은 신기해하며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몸과 표정을 통제받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안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북한에서의 규정된 동작이 아니라 제 감정을 표현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원생 한 명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춤을 보면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느껴져요. 뭔가 깊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춤에는 북한에서의 화려했던 시절과 탈북 과정의 고통, 그리고 자유를 찾은 기쁨이 모두 녹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탈북자들을 가르치면서 저 자신도 치유받았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박 아줌마는 선생님 덕분에 북한에서의 기억들이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양강도에서 온 20대 여성은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다니 신기해요 라고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북한 응원단 출신이 아니라 예술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2023년 말 처음으로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탈북자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관람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안무한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는 작품을 선보였는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공연 후 한 한국인 관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춤을 통해 전해졌어요.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찾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2024년 초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응원단 언니의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북한 응원단의 실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댓글들이 두려웠습니다. 진짜 응원단 출신 맞나요? 증거가 있나요? 북한 간첩 아닌가요? 너무 의심스러워요. 왜 이제서야 나타났나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의심과 호기심, 비난과 응원이 뒤섞인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꾸준히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응원단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통제와 감시, 철저한 사상교육, 그리고 도구로 취급받았던 현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응원단원들은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체조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는 반드시 수령님께 충성 맹세를 했고요. 화장실 갈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가야 했어요.
혹시 개별적으로 남한 사람과 접촉할까봐 감시한 거죠. 평창에서 머물 때 가장 놀란 것은 휴게소였어요.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신기했거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통령을 자유롭게 비판하는 모습도 충격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댓글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언니 이야기 들으니까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 응원단의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힘든 과정을 겪으셨을 텐데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 날 댓글 하나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언니 덕분에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통일이 되면 함께 춤췄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그때 저는 과거 응원단에서 외쳤던 통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통일 구호는 체제의 강요였고 북한 주도의 적화 통일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바라는 통일은 체제 강요가 아닌 사람을 위한 통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7월 첫 번째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응원단 출신으로서 한국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체제의 도구였지만 그 안에도 꿈과 희망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진정한 화해의 춤을 추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시민단체, 통일교육원 등에서 제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강연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통일은 체제의 승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남한 사람들도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일 말이에요. 2024년 가을, 저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평창에서 한국까지 -한 응원단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동무였습니다. 평창에서의 충격, 탈북 과정의 고통, 그리고 자유를 찾은 기쁨을 모두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공연 당일, 객석에는 탈북자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첫 동작은 북한 응원단의 전형적인 율동이었습니다. 완벽하고 기계적인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점차 동작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탈북의 아픔을 표현하는 격렬한 움직임, 자유를 찾은 기쁨을 나타내는 경쾌한 스텝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희망을 담은 포용의 동작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 관객이 선생님의 춤을 보니 통일이 꼭 필요한 이유를 알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무용을 가르치며 유튜브를 통해 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힘들 때도 있지만 자유로운 이 땅에서 제 의지로 춤추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는 북한에 남아있는 다른 응원단 출신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부는 좋은 직장에 배치되어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4년 전 평창 휴게소에서 받았던 충격, 그 작은 균열이 저를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 자유로운 정치 비판, 상냥한 미소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길이 험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북한 응원단의 화려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리는 것, 남과 북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사명입니다. 언젠가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제 이야기를 전해나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 응원단 출신 탈북민 김수연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서술형 나레이션입니다. 개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고 가명이 사용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